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기본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우리가 5공화국의 성립, 그리고 이제 5공화국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5공화국의 주인공인 이제 전두환이 이제 7년짜리 이제 임기를 갖다 마치고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요. 그 물러가는 과정에서 우리 3대 민주화 운동, 456 운동 중 마지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라는 인물이랑 관련해 가지고 우리 두 개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고 있어요. 전두환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5.18, 그 다음에 전두환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6.25항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전두환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6.25항쟁 이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대 대선, 전두환이 이제 통국에서 11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8차 개헌을 해서 12대 대통령 7년짜리를 갖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물러나면서 그 다음 대통령을 13대 대통령을 갖다 이제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전두환 정부 입장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간선제, 8차 개헌의 대통령 간선제를 갖다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대통령을 지손으로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직선제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또 시민사회에서는 주장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직선제로 개헌을 하려는 시민사회와 그리고 이제 간선제 8차 개헌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87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이제 물러나는 해예요. 요 87년도에 그 13대 대선 있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벌써 직선제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되게 돼요. 우리 그 개헌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거 이제 어디서 한번 봤었냐면 7차 개헌에 있죠. 반유신 운동에서 개헌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한 10배 정도로 규모가 뻥튀기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5.18 이후에 우리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직선제 개헌 운동, 1000만인 서명 운동 같은 게 일어나게 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직선제 개헌 서명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있죠. 교재에서 제가 지금 오타를 지금 교재 보면 여기 이승만 께 들어가 있어요. 요거 좀 싹 지워주세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직선제 개헌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거 가볍게 적어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직선제 개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있죠. 학생 하나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치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경찰이 박종철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학생을 갖다 치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있죠. 책상을 갖다 이렇게 탕 쳤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박종철 학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갖다가 부검을 했던 의사가 부검을 해보니까 폐에 물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문하다가 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전두환 정부는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갖다 묻어버리고 있죠. 4.13 호언이라는 발표를 하게 돼요. 호자가 지킬 호자고 헌자가 헌법이요. 그러니까 기존의 8차 개헌에 있죠. 간선제를 갖다 계속 유지하겠다는 강경 노선을 갖다 전두환이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3 호언 직후에 있죠. 요 박종철 학생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전말을 밝혔던 세력이 누구냐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들이요. 요 분들이 70년대 반유신 운동 때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이고 있죠. 드디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4.13 호언을 통해서 강경 노선을 갖다가 이렇게 채택하는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부한테 카운터를 갖다 날리는 거죠. 박종철 학생의 고문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갖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6.25항쟁이 드디어 이제 전국적 규모로 이제 확산돼가는 모습들 등장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름이 크게 안 중요해요. 그냥 민주헌법을 갖다 만들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단체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6.25항쟁이 이제 전개되게 되고 이 6.25항쟁의 이제 초기 단계에 있죠. 학생 하나가 더 죽게 돼요. 그 학생이 이제 이한열입니다. 이한열. 그러면 이제 이 이한열 학생의 희생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요게 이제 좀 더 구체화지고 좀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0 민주항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국적 규모로 이제 넥타이 부대, 아줌마, 아저씨까지 전부 이제 참여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6월 60 민주항쟁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데 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 독재자들은 군대를 갖다 동원하는 계엄령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어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있죠. 현대사에서 계엄령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거 발령되었다, 발령되지 않았다. 이거 암기할 필요 없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독재자는 계엄을 좋아해서 기본적으로 계엄이 발령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발령되지 않은 예외적인 두 개의 사건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가 바로 이제 60 민주항쟁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부마항쟁 때요. 부마항쟁 때. 부마항쟁 때는 계엄령을 갖다가 발표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11.6 사태가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 발표되지 않았고 있죠. 그 다음에 60 민주항쟁 때는 계엄이 발령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게 바로 87년도 88 서울올림픽 직전이라서 그렇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직전이다 보니까 세계 모든 외신 기자들이 서울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도 있지 않습니까? 감히 계엄을 갖다 발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결국 계엄이 발령되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이 60 민주항쟁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면서 전두환 측에서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데 민주화를 갖다 인정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선언을 갖다 누가 하냐면 전두환이 아니라 있죠. 전두환의 후예인 노태우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에서 6월 항쟁의 마지막 순간에 있죠. 요 시민들의 요구를 갖다 받아들이겠다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 그리고 공정한 선거,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 보장, 뭐 언론자유 보장 이런 있죠. 좋은 얘기들을 갖다 하면서 6.29 민주화 선언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6월 민주항쟁이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4, 5, 6 운동 중에 이제 요 두 개 운동은 이제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5.18 빼고는 이제 다 성공을 했던 거죠. 얘들을 갖다 여러분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얘들을 갖다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희생자들을 갖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19 때는 김주열 학생이 있었죠. 5.18 때는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6월 항쟁 때는 2명의 학생을 기억을 해야 돼요. 박종철과 이한열 있죠. 순서대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심화로 나오게 되면 뭐 6월 항쟁 세부 순서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박종철 학생 희생, 그 다음에 이제 4.13 호원, 그 다음에 이한열 그 희생, 그 다음에 이제 60 민주항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이제 박종철과 이한열까지도 엄밀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박종철, 그리고 4.13 호원, 그리고 60 민주항쟁, 그리고 이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이거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민주헌법, 직선제헌법을 갖다 쟁취하기 위한 조직 결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 국보위는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돼요. 5.18을 갖다 짓밟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국보위가 설치되게 돼요. 이건 전두환 초기 비상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요거는 우리 곧 연결해서 배울 내용인데 있죠. 6.29 선언에 의해서 그 다음 개헌,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돼요. 9차 개헌. 요게 이제 현행 헌법이에요. 민주화된 헌법입니다. 요 9차 개헌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5년 단임에 있지 않습니까? 직선제 대통령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곧 바로 연결해서 배울 내용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계엄령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치활동 정지시켰다. 계엄령이 없으니까 정치활동도 불가능하죠. 정지도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 요거는 이제 7차 유신헌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X. 이제 직선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단임이 돼버립니다. X.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공화국 있죠. 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이제 정부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6공화국이에요. 1, 2, 3, 4, 5공화국까지는 주인공이 한 명이에요. 한 명. 1공화국은 이승만, 2공화국 장면, 3공화국, 4공화국 박정희, 그 다음에 5공화국 전두환. 그래서 이제 얘들 이름을 갖다 우리 이장 빡빡전, 빡빡이 이장 아저씨의 얘기해서 이장 빡빡전 하면서 순서를 잡아줬어요. 근데 6공화국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요. 자, 5년 단임이죠. 그러니까 5년 단임에 대통령이 여러 명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공화국은 민주화된 정부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한 명으로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몇 대 대통령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갖다 해가셔야 돼요. 근데 암기하는 방법이 되게 쉽게 암기하는 팁이 있으니까 굳이 초반부터 몇 대 대통령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6공화국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볼 인물이 이제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6공화국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전두환의 후에 노태우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9차 개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9차 개헌의 주요 골자가 직선제, 시민들이 원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년의 단임제. 그리고 이제 이 9차 개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최초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이런 이제 평화적인 개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갖다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까지 봤으면 우리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 변화 전부 다 배운 거예요. 요거를 갖다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변화. 초기의 대통령 임기는 쭉 4년이에요. 이승만 초기에 쭉 4년이에요. 4년. 그러다가 이제 이게 늘어나는 게 있죠. 유신헌법 때 6년으로 늘어나요. 6년. 그 다음에 이게 6년이 또 쭉 연결되다가 7차 개헌까지 연결이 되다가 전두환이 우리 역사상 최대로 긴 있죠. 긴 임기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7년. 그 다음에 이제 9차 개헌 민주화되면서 이게 이제 5년이 되는 거예요. 요 숫자를 갖다 되게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4, 5, 6, 7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5자를 있죠. 빼서 뒤로 빼주세요. 그러면 4, 그 다음에 유신헌법 때 6년, 그 다음에 이제 5공화국 때 7년,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5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심화로 들어가면 예외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요 4 유지되는 과정에서 2공화국 때 대통령 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2공화국은 대통령이 존재감이 없어요. 윤보선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주인공이에요. 총리가 주인공. 우리 윤보선 정부를 안 부릅니다. 2공화국 때. 그래서 걔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4, 5, 6, 7에서 5자 뒤로 빼면 대통령 임기 쫙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9차 개헌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있지 않습니까? 6공화국 때 초대 대통령으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주화하자고 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꾸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제로 바꾸자고 바꿨는데 뜻밖의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의 후예가 그 다음 때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 노태우, 전두환의 후예가 그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냐? 선거 전략을, 바로 전두환의 당인 민주정의당에서 선거 전략을 진짜 잘 짰던 거예요. 현명하게. 그러니까 똘똘하게. 어떻게? 첫 번째 전략은 야권의 분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김대중이 있지 않습니까? 피선거권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범법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당대는 범법자라서. 그래서 김영삼한테 표가 몰리는 상황이에요. 김영삼이랑 노태우랑 1대2로 맞닿아 뜨면 김영삼이 무조건 압승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노태우랑 전두환이 잔머리를 갖다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김대중으로 갖다 면책권을 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선거권을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김대중과 김영삼에게 표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의 그 초조카 사이 김종필 있지 않습니까? 얘도 당을 만들어주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거예요. 얘한테도 또 표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야권표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갖다 썼던 거예요.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칼기 폭파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실 건데 88 올림픽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김현이라는 북한 간첩이 우리나라 대한항공 국제노선 칼기를 갖다 폭파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칼기 폭파 사건이 대통령 13대 대선 직전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있지 않습니까? 칼기 폭파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북한과 관련된 이런 험악한 무서운 사건이 터지게 되면 있죠. 표가 어디로 몰리냐 하면은 보수 정당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한테 또 표가 몰렸던 거예요.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노태우가 겨우 30% 좀 넘는 표를 갖다 얻어가지고 당선됐던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성립되는 게 이제 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인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는 이렇게 이제 어떤 정치적 이런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선거 전략들을 통해서 당선되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후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있어요. 13대 총선 직후에 13대 총선이 있게 되는데 이 총선에서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공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야권표 여당인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민주정의당에는 한 30% 정도밖에 국회의원이 안 나오고 나머지 야당 쪽에서 한 70% 정도 국회의원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는 힘이 없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소야대, 대통령의 여당이 소, 국회에서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당이 큰 이상한 정국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대 있죠. 큰
야권의 정당들이 국회의원들이 있죠. 과거사 진상 규명하면서 전두환과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과 노태우의 목을 갖다 재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가 이제 청문회로 유명한 시대예요. TV5 맨날 청문회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청문회 스타들이 이제 한두 명씩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했던 청문회 스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전두환은 이제 저 백담사 이제 감옥으로 보내는 모습 나오고 이제 전두환과 얽혀 있는 노태우도 이제 감옥으로 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노태우가 최후의 수단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어떤 수단? 김영삼이랑 있죠. 김종필을 갖다 꼬셔가지고 3당 합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당이 절반 이상의 그러니까 국회의석을 갖다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명 3당 합당의 야합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을 중심으로 김영삼과 있죠. 김종필의 당이 결합돼가지고 민자당, 민주자유당이라는 당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종필 같은 경우는 노태우랑 어떻게 보면 성향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할 수도 있는데 김영삼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갖다 주도하던 야당의 용수가 있죠. 노태우랑 결합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문이 많이 남았어요. 김영삼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김영삼한테 어떤 기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3당 합당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어이없는 결정에 동참을 했냐면서 물어보니까 김영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노태우랑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그디권 세력들, 보수 야당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그들의 속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가능했다면서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변명일 수도 있어요. 왜 김영삼이 실제로 이제 3당 합당을 갖다 주도했냐면 13대 선거 대선에서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은 실제로 김대중이고 뭐 김종필이고 노태우고 제끼고 지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표로 까보니까 노태우가 1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위인 김대중이랑 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2위가 김영삼이에요. 3위인 김대중이랑 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김영삼 걱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음 때 대선에서도 내가 김대중한테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태우랑 손을 갖다 잡은 거죠. 노태우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확실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김영삼이 이제 3당 합당에 이제 참여를 갖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여당이 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표를 갖다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 노태우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북방 정책이요. 그 동구권 있지 않습니까? 공산권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을 갖다 활발하게 펼칩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뚜렷하게 업적이 있는 분야는 이 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미리 경제부터 한번 볼게요. 3조 호황이 이제 끝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시장 개방 압력이 심해지면서 경제 침체를 맞으면서 경제적으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금 3당 합당 겨우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진정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서는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태우 정부의 유일한 업적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권이 이 시기 80년대 말에 구소련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산권,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동구권 국가들과 관계가 이제 개선되어 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노태우 정부의 유일한 업적이 됩니다. 초기 뭐 정책 보시면 이제 88 올림픽 있죠. 요거는 이제 전두환이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뭐 개막식이라는 실제 실시하는 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가 실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노태우 정부의 주요 업적은 전부 이제 북방 외교와 관련된 것이다. 공산권이 이제 이 시기에 몰락했고, 그러면서 소련과 뭐 중국,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그다음에 이 시기 요런 북한의 친구들이 다 몰락하다 보니까 북한도 이렇게 망해가거든요.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랑 우리랑 경제 수준이 비등비등했어요. 북한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친구들이 다 몰락돼 버리면서 북한이 왕따가 돼 버리면서 북한도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자신 있게 북한의 손을 갖다 내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도 좀 진전이 되게 돼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 이렇게 좋아진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상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합의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가 남북 간의 4대 합의서라는 측면에서 이번 시간 마지막에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태우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태우와 합당을 한 삼당 합당을 한 김영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기반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보수 세력 노태우의 정치적 기반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14대 대통령, 다음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선된 김영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를 펼치는가?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김영삼은 있죠. 나름대로 이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갖다가 그게 진심이었음을 갖다 나름대로는 이제 보여주는 정책들을 갖다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자, 기존의 역사에 잘못된 잔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존 역사에 잘못된 내용들을 갖다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김영삼의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일명 이제 신한국 건설이요. 김영삼이 그 연설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신한국을 갖다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신한국 건설의 이제 시작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김영삼이 봤을 때 우리 역사에 가장 잘못된 두 개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아직까지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있죠. 아직까지 독재 잔재가 청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독재 잔재. 그리고 요 두 개의 잔재를 갖다 청산하는 모습을 김영삼 정부가 이제 초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일제 잔재 청산하는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 있죠. 건물 철거하는 모습 보여줘. 이 조선 총독부가 원래 어디 있냐면 있죠. 우리나라 이제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의 정문이 원래 광화문이란 문이 있어요. 요 광화문 바로 뒤에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총독부 가랜 다음에서 광화문도 저 옆으로 옮겨놔 버려요. 그게 이제 이 총독부를 갖다 드디어 허물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을 갖다 복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은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부르는 거예요. 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근데 옛날에는 이 초등학교를 뭐라 불렀냐면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국민학교. 그리고 이 국민학교의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황국신민의 학교. 여러분 황국신민서사 기억나시죠? 그 황국신민학교에서 국민학교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일제잔재라고 고치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이름을 갖다 바꾸는 모습 보여주죠. 연도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일제잔재 청산이다. 그것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 독재와 관련된 그 역사들을 갖다 청산하기 위해서 있죠. 역사 인식을 갖다 바꿔보래요. 지금 노태우 정부까지는 있죠. 12.12 전두환과 노태우가 일으켰던 12.12를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혁명이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그 혁명을 갖다가 김영삼은 있죠. 군사 반란으로 제정해버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원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하게 제정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12 군사 반란에 의해서 집합했던 광주 시민들의 있지 않습니까? 5.18이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만 해도 폭동이었어요. 5.18 광주 폭동이었어요. 근데 그 폭동을 갖다가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또 제정해버려요. 원래는 마이너스하게 정의되어 있던 5.18을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있죠. 원래는 플러스하게 정의되어 있던 12.12를 갖다 마이너스하게 제정하면서 있죠. 군부 독재의 이제 흔적들을 갖다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군부 독재의 중심에 있었던 군 내 사조직 하나의 박정희가 만들었고 있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에 개성되었던 하나의라는 사조직도 해체해버리는 모습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갖다 청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한국을 갖다 열기 위해서 김영삼이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군부독재 끝났으니까 있죠. 군부독재 잔재까지 청산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있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는 있죠. 자기 정부의 별명을 갖다가 짓게 됩니다. 뭐라고 짓냐면 문민정부, 민주화되는 있죠. 백성들의 정부, 국민들의 정부라면서 문민정부란 별명을 갖다가 짓고 있죠. 민주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들이에요. 공직자윤리법 강화. 원래 공직자윤리법을 전두환이 만들었는데 별로 실효가 없는 공직자윤리법이었어요. 이거를 갖다 이제 완성도가 높게 있죠. 실질적인 제대로 된 구실을 하는 공직자윤리법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까지 포함되는 있죠. 공직자윤리법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게 김영삼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정부가 지방자치를 갖다 주화하게 돼요. 이 공화국 때 잠시 지방자치가 꽃이 피었다. 박정희에 의해서 또 다시 짓밟히게 되거든요. 그걸 갖다 다시 제대로 전면적인 수준으로 재실시하는 게 누구다? 바로 김영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들 여러분 손으로 뽑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게 바로 단체장 선거를 갖다 실시하는 거. 요거로 갖다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라고 그러는데 요게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은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되면 공무원이 승진해가지고 되는 게 뭐 군수고 시장이고 도지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바꿔놓은 게 바로 이제 신한국의 이제 김영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은 있지 않습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삼이 경제를 갖다가 이제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정책을 펼치는데 4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실명제,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요 세 개가 이제 김영삼 때 펼쳐진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경제 선진화를 위한 4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해요. 금융실명제. 김영삼을 갖다 상징하는 제도예요. 상징하는 제도. 김영삼이 그 대통령으로 취임한 초에 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갖다 긴급 경제명령으로 추진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 김영삼 이전까지만 해도 통장을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똥구리 이름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이름 가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돈을 이렇게 뭐 저금도 하고 찾기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김영삼이 금융 거래를 갖다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있죠. 앞으로는 실명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통장 거래를 갖다가 금융 거래를 못하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예요. 아주 훌륭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면 이제 검은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돈들을 갖다 함부로 이제 운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정재계에서 검은 돈들,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가명이라든지 불법적인 돈들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예고도 없이 실시해가지고 전부 가둬버린 거예요. 움직여야 될 돈들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이 부족하게 유통이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 파생되고 이게 나중에 하면 또 IMF로 연결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 경제 무역은 같은 맥락이에요. 얘들은 뭐냐면 당시 그 세계 경제에서 트렌드 유행이었던 애 있지 않습니까? 자유무역과 관련된 거예요. 프리트레이드. 관세 장벽 없이 모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관세 장벽 없이 자유무역을 하자 하는 흐름이 이 당시에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흐름이 우루과이 라운드요. 넓은 원탁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어떤 주요 뭐 경제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죠. 얘들이 이제 세계가 앞으로는 관세 없이 물건들을 갖다 거래하도록 하자 하는 약속을 갖다가 시도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원탁에서 여러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다고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세계무역기구라는 자유무역으로 갖다가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기구, WTO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국에는 나중 가서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은 WTO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FTA예요. FTA는 WTO랑 뭐가 다르냐면 WTA는 모든 여러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의 국가들이 서로 우리들끼리는 전부 이제 자유무역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의 국가가 반대하면 WTO 같은 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WTO가 실패하게 되고 있죠. 나중 가서 개별 국가들끼리 있죠. 두 나라가 서로 우리 둘이는 자유무역하자 관세 없이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FTA 시대예요. FTA 시대. WTO 결국 실패하고. 근데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김영삼이 주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그 흐름들이 이제 참여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요런 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경제를 갖다 투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진적인 개방하고 투명화시키는 이런 선진적인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썼던 거예요.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있죠. 그 노력을 갖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 세계 선진국 클럽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입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점을 갖다 찍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융실명제, 우루과이 라운드, WTO 그리고 OECD 같은 이런 흐름들이 전부 다 우리 경제를 갖다 투명화하고 그리고 선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고 이런 바람직한 흐름으로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대책 없이 너무 급하게 이런 정책들을 갖다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그 숨어있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돈들이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나름대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돈들을 갖다 다 가둬버리고 있죠. 우리 지금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부 다 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개방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줬던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게, 너무너무 급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겪게 되냐면 IMF를 겪게 되는 거예요. 돈이 갇히면서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뭐 부채를 갖다 상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실한 대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 기업 중에 나름대로 재계에 있지 않습니까? 한 15위권 정도 되는 큰 기업 하나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보기업이에요. 한보. 그리고 이제 이 한보가 부도나게 되면서 한보랑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줄도산이 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IMF 국가 부도 사태로 이제 연결돼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97년도예요. 이게 연도를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93년도에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94, 95, 96, 97, 93, 4, 5, 6, 7 이래가지고 금우 93 맞죠? 잠시만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금우 그리고 IMF. 자,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그 김영삼의 이제 경제 선진화와 관련된 4개의 정책이 금융실명제, 우루과이 라운드, WTO, OECD 가입이에요. 요게 93, 4, 5, 6 연달아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요거를 갖다 금우 하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황금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이제 지나갔던 거예요. 그게 길조다 흉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게 이제 IMF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그게 93, 94, 95, 96, 97. 금융과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 요것들은 이제 세부 순서로 갖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심화에서는 금우 해가지고 IMF까지 해가지고 93, 94, 95, 96, 97 해가지고 이제 순서로 갖다 잡아주시면 심화 문제까지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김영삼 때 있죠. 이게 뭐 대형 사고들이 이상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서해 페리오, 뭐 성산대교,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사건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뭐 3, 4, 5 이렇게 돼요. 96년도에 힘을 갖다 좀 축적했다가 이게 97년도에 IMF로 또 이렇게 큰 비극으로 이제 연결돼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이 되게 좀 이렇게 운이 없었던 케이스다. 김영삼 초기에 되게 지지율을 높았었거든요. 거의 90%, 80% 지지율에 입각하는 이런 대통령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너무 성급하게 정책들, 개혁들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되게 또 운이 없었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정책들도 김영삼 때 뭔가 좀 잘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김영삼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침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우리는 문민정부 나왔네요. 그 다음에 14대 대통령 그리고 신한국 이런 키워드 보면서 이제 14대 대통령 김영삼 정부라는 걸 우리가 이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정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FTA 아직 시작되기 이전에요. FTA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칠레랑 최초로 이제 시작되는 모습들 등장할 거예요. 2차 수교 파동은 박정희 70년대 후반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긴급 경제 명령으로서 금융실명제 이게 김영삼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93년도 초기에 실시했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연간 100억 불. 자, 777 잭팟 터졌다고 했죠. 77년도에 수출 100억 불. 박정희 70년대. 미국 경제 원조 바탕으로 300산업. 요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원조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들어갔다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갈게요. 자, 김대중, 제가 그 대통령에 있지 않습니까? 몇 대 대통령 이거 외우지 말라 했거든요. 요거 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1대, 5대, 10대, 그 다음에 뭐 15대, 요런 중간에 기점이 되는 대통령 기수로 갖다 암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후로 해서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1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고 있죠. 5대는 이제 박정희가 가장 처음 대통령이 됐던 게 이제 박정희예요. 박정희.
그 다음에 10대가 최규하라는 있지 않습니까? 임시 대통령 비슷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규하.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10대니까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15대가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김대중의 이름에 가운데 충자가 들어가죠. 숫자에서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오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바로 이제 그 14, 13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김대중 바로 앞이 14대 대통령 김영삼, 김영삼 바로 앞이 13대 대통령 노태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갖다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만 암기를 해 놓으셔도 전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15대 대통령 있죠. 김대중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최초로 평화적으로 여야가 이제 정권을 교체해서 대통령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권법 제정 등 인권 신장에 관심이 많았다. 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로부터 그리고 독재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갖다 상당히 많이 당했던 인물이에요. 몇 번씩 목숨을 갖다 걸고 목숨을 뺏길 뻔했던 이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있죠. 인권법 제정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자, 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진보적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공화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있죠. 우리 세 번째 남북 있죠. 남북 간의 합의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요. 그 앞에 있죠. 남북 정상회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모습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있죠. 북한에 대해서 따뜻한 햇볕 같은 정책을 갖다 펼쳤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그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대북 관계가 많이 진전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 해도 있죠. IMF의 극복이에요. 김영삼이 IMF를 갖다 야기했죠. 이 IMF를 갖다 극복했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김대중 정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 IMF를 갖다 극복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고, 이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게 있죠. 시장 중심의 경제 원리요. 기업 중심의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론이 있죠. 기업들 중심의 경제 원리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IMF를 갖다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힘 있는 기업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다 보니까 IMF를 갖다 되게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데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갖다가 낳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가, 노동자, 국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노력해서 이 IMF를 갖다 빠르게 극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있죠.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요. 구조조정. 이 말은 뭐냐면 기업들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은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갖다 투자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 구조조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에는 공적 자금, 국가 세금을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몇 조씩 들이부어가지고 우리 뭐 삼성이라든지 뭐예요, LG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폐지를 시켜버려요. 폐지시켜버리고 팔아버리거나 청산을 갖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있죠. 기업들이라든지 뭐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여기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기업 있죠. 벤처기업 새로운 이제 뭐 먹거리 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 육성하는 모습들도 이제 같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은 있죠. 요 김대중의 이제 요 그 IMF 극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갖다 수행하였냐?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당대에 만들어져요. 노조와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가 모여가지고 있죠. 이 IMF를 갖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 이제 논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만 양보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노동의 유연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노동자들을 갖다 쉽게 자를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요때부터 정착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요 이전까지, IMF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부분이 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 그런데 이제 이 IMF로 갖다 빠르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모였는데 결국 누군가가 양보하게 되는데 그 양보한 주체가 누구냐면 가장 힘이 없는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양보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정규직의 시대에서 이제 비정규직의 시대로 이제 시대가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이 IMF를 갖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이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김대중 정부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이걸 갖다 조금 늦게 극복을 하더라도 좀 올바른 방식으로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조바심을 갖다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이런 조건들을 갖다 짜주면서 노동자들한테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IMF를 극복하게 되고 그 제도가 이제 정착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금모으기 운동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우리 당시 달러라든지 이런 돈이 자금이 부족하다니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금모으는 막 돌반지, 결혼반지 이런 거 이제 팔아가면서 이제 금모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IMF 가장 단기간에 극복을 했다, 세계 역사상.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 단기간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첫 번째 부작용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 양극화, 기업들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양보하면서 이 위기를 갖다 극복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업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 오늘날처럼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고 일반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있죠. 외국계 회사들이, 외국 자본들이 우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분이라든지 주식들을 갖다 많이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런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IMF 극복을.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했다는 걸 갖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앞으로는 그 실업자들 양산될 거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또 비정규직들이 양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래서 이 국민들을 위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갖다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들의 있죠. 국민들의 기초 건강을 위한 연금 제도를 마련해요. 국민과 관련된 있죠. 3대, 국민들을 위한 3대 기본 제도, 기본 생활을 갖다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갖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묶어가지고, 국민 기초 건강연금이라고 암기를 해주세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해가지고 3대 제도로 갖다가 이제 완성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도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실수를 했다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안전망들을 갖다 확보해 주는 거예요. 연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김대중 정부 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갖다, 기초적인 어떤 삶을 위한 있죠. 3가지 안전망을 갖다 확보해 주게 된다. 그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침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죽중 외환위기의 충격에 평화적 정권 교체의 위험을 달성하였습니다. 외환위기의 충격, 그 다음에 평화적 정권 교체의 위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부 김대중 정부랑을 끌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번 금융실명제가 시작되었다. 영삼위. 그 다음에 이제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전두환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시행됐다. 이거는 이공화국 때요.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3당 합당을 통해서 요소야대를 극복하려고 했다. 요거는 이제 누구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제 4번 되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정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갈 건데 노무현 정부는 솔직히 별로 업적이 없어요. 왜? 노무현이 힘이 없어요. 노무현이 탄핵됐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을 못 하셔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당시 그 여당이었던 노무현의 당이었던 시점 더불어민주당이란다.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어요. 여루당 내에서 노무현 탄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추미애 잘 아시죠? 추미애가 탄핵안을 갖다 발의를 갖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노무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당 내에도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싫어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이 정책들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수도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력 기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들이요. 근데 이 정책들을 갖다 실시하면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대 싫어합니다. 왜? 여당 의원이건 야당 의원이건 할 것 없이 이 나라의 최고의 기득권들이에요. 최고의 기득권들. 근데 이 사람들, 이 기득권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전부 서울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분산시키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반대를 할 거예요. 자기 이익에 반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노무현이 있죠. 이거를 갖다 공약으로 걸었고 순진하게 이 공약으로 걸었으면 이거를 갖다 그냥 공약으로 끝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실제로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왕따로 몰리게 됩니다. 왕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허수아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허수아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물러날 때까지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이제 순수함을 갖다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왕따였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약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결국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일한 이제 노무현의 업적 중에 언급될 수 있는 게 한칠레 FTA. 우리 FTA 중에 최초의 FTA가 한칠레 FTA인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무현도 진보적인 정부다 보니까 있죠. 북한과의 네 번째 합의서가 등장해요. 일명 이제 천사선언이라고 해서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게 발표되게 되는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4대 합의서 중에 하나이긴 한데 4대 합의서 중에 제일 안 중요해요. 왜? 실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노무현이 힘이 없어서. 노무현 정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정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역사적 평가를 갖다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안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김대중 정부까지 해서 문제가 이제 나오고 걔들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시간 좀 오버됐는데 촬영해 주신 분이 양해를 해주셔서 이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우리 페이지 좀 넘겨가지고 있죠. 244페이지 남북 간의 4대 합의서예요. 4대 합의서.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있죠. 그 제일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그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사에 가장 빈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요 남북 간의 4대 합의서예요.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각각에 있죠. 남북 간의 합의가 한 번씩 이루어진 거예요. 요 합의서들을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한 번 3번 출제되지 않습니까? 3번에서 한 2번 정도는 출제되는 주제예요. 자, 이 합의서 중에 이제 첫 번째 합의서가 박정희 때 이루어집니다. 박정희 때 첫 번째 합의서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6말 7초에 박정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위기를 갖다 박정희가 어떻게 극복하냐면 있죠. 통일 8일을 통해서 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일 8일의 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건데 이 위대한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최초의 합의서가 등장하려면 뭔가 이제 전조현상이 있는 거예요.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남북 적십자 회담이에요. 71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 적십자라는 단체에서 남북 간의 공동회담을 갖다가 하면서 이산가족 찾기를 갖다 하자는 제안을 갖다 하게 돼요. 이걸 보고 이제 71년도에 끙끙 앓던 박정희가 이제 대답을 갖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연장을 갖다 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민들의 이 이산가족 찾기에 대한 열망을 보니까 야, 이거를 갖다 내가 잘 팔아먹으면 있지 다시 정권 연장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요 남북 적십자 회담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 있죠.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있죠. 통일 8일 갖다 하는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정치적으로 있죠. 7차 개헌의 배경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정확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살펴볼 거는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라 남북 간의 합의서라는 측면에서 그 7.4 남북 공동성명 원문 내용에 이제 충실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갖는 역사적 의미는 있죠. 남북 간 최초의 합의서요. 최초의 합의서. 자, 남한만 북한만 따로따로 주장한 게 아니라 있죠. 둘이서 처음으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두 독재자가 이제 야합을 한 거죠. 둘 다 통일 8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남북한의 최초 합의서를 갖다 주도했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남한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대중을 갖다 동해에 묻어버리려고 했던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지고 북한의 2인자 김영주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요 인물이랑 비밀회담, 비밀리에 야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통일 팔아가지고 우리 남북한의 독재를 갖다 한번 강화시켜보자. 이렇게 야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합의 결과 등장했던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고 있죠. 요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뭐니 해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합의했다는 거예요. 남북이 있죠. 이제 통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하는데 원칙을 정해왔다는 거예요. 뭐 자평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자. 이렇게 이제 3개 있지 않습니까? 통일의 원칙을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통일의 원칙에 있죠. 통일을 갖다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가적으로 시험에 몇 개 등장하는 거예요. 자,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있죠. 평양, 서울에 직통전화 개설돼요. 그리고 이제 이 통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죠. 조직 하나 설치돼요. 남북조절위원회 설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적십자회담 성사는 이게 원래 배경이었죠. 그러니까 같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적십자회담과 관련된 성사협정 이런 내용들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 2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자, 얘들이 이제 남한에서 북한에서 있죠. 이 7.4남북 공동성명을 팔아가지고 독재체제가 강화돼요. 남한에는 유신체제가 나오고 있죠. 북한에는 유일체제, 김일성 유일체제라는 또 엽기적인 독재체제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는 통일팔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누구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있죠. 친하게 지내려는 이렇게 모습을 갖다 뭐 계속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친하게 지내려는 이런 이제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게 이제 박정희의 6.23 선언이요. 할슈타인 원칙이 뭐냐면 자, 우리 이제 동구권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에게 문호 개방하겠다. 너네 찾아와서 우리랑 이제 친하게 지내도 된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자 하면서 이제 계속 7.4남북 공동성명에 연결해서 북한에 좀 더 손을 내미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박정희가. 그러면 이제 북한의 대답이 뭐냐면 되게 웃겨요. 그 당시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73년도에 있었거든요. 반유신 운동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갖다 김일성이 들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 박정희, 남한의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라서 같이 못 놀겠다 하면서 대화를 갖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그러니까 유일체제 만들면서 전에 얻을 거 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갖다 끝내고 싶은데 뭔가 명분이 필요했는데 남한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갖다 명분으로 박정희 독재자라서 얘기를 못 하겠다면서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갖다 끊어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통일의 흐름 다시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7.4남북 공동성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로 연결되기 전에 전두환 정부 등장하는데 전두환 정부는 있죠. 합의서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여러분이 눈여겨봐두실 거는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는 7.4남북 공동성명의 직전에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게 성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성사가 되는 게 전두환 정부 때예요.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전두환 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가지고 2번째 남북 합의서가 이루어지는데 이 2번째 남북 합의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범위 있죠. 자, 80년대 말에 냉전이 종식되는 거예요. 동구권 국가들이 이제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 몰락을 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북한에 이제 거의 망해가고 우리는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이제 손을 갖다 내밀게 되고 남북 간의 합의서가 새롭게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3번 1, 2, 3번까지는 좀 심하니까 일단 제끼고 있죠. 4번 보시면 베를린 장벽 붕괴 몰타 선언이 이제 동구권이 몰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락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있죠. 잘 나가는 우리가 북한한테 이제 자신 있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까지가 이제 전조현상이에요. 전조현상. 이런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죠. 2번째 남북 합의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남북한의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갖는 역사적 의미 보시면 남북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예요. 공식 합의서. 우리 앞서 7.4남북 공동성명 비밀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졌죠. 공식이 아니에요. 비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 있죠. 고위급 회담. 그 7.4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이우락이라는 있죠.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대충 이렇게 맺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식 회담이다 보니까 공식 합의서다 보니까 남북 간의 총리급들 있죠. 대통령 바로 밑에 2인자들이 고위급 회담을 해가지고 요 남북
그 기본 합의서를 갖다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의를 이룬 있죠.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대방의 체제를 갖다 우리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엔에 어떻게 보면 동시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체제를 갖다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전 단계까지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있죠. 서로 이렇게 불렀어요. 괴뢰 정부라 불렀어요. 너네는 정통성이 없는 괴뢰 정부. 근데 이제는 드디어 남북 간의 체제를 갖다 국가 체제를 드디어 같이 인정을 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있죠.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 괴뢰 정부를 갖다 타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와 이제 화해하고 불가침하고 그리고 화해 불가침한 다음에 우리 교류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갖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식 명칭이 뭐냐면 있죠.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게 있죠. 남북 기본 합의서의 또 하나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 그리고 이제 그 밖의 특징들 잡아보겠습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를 갖다 특수 관계로 규정한다는 거. 요거 꼭 키워드 잡아주십시오. 어떤 사료가 나왔는데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한다. 그럼 무조건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요때쯤 되면 남북 간에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어떤 경제 협력을 갖다가 이제 꿈꾸고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북한의 개성공단 같은 데서 개성공단이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물건 같은 걸 갖다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자본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북한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물건을 갖다 이제 팔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나라 명칭으로 팔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냐, 메이드 인 서트 코리아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한 이름 코리아로 팔게 되면 물건값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있죠. 남북 간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북한에서 만든 물건을 갖다 남한의 메이커를 달고 팔 수 있도록 있죠. 요렇게 이제 단서를 갖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특수 관계예요. 그 다음에 군당국자 직통 전화 개설. 요거를 여러분들 뭐랑 구별해 주셔야 되냐면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갖다 구별해야 되거든요. 7.4남북 공동성명에서는 평양 서울 간 직통 전화예요. 요거랑 그 남북 기본합의서의 군당국자 직통 전화를 갖다 구별해 주세요.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게 등장하죠. 그거랑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또 구별해 주세요. 자, 남북기본합의서가 군사적 성격이 색채가 강해요? 아니면 7.4남북 공동성명이 군사적 색채가 강해요? 명칭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남북기본합의서가 군사적 색채가 더 강합니다. 군당국자 군사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요. 요 두 개를 크로스해가지고 오답을 구성을 하면 학생들 많이 헷갈려요. 그 다음에 뭐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뭐 설치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게 노태우 때 있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때쯤 되면 이제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한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야, 우리도 핵 만들 수 있고 이제 너네도 핵 만들 수 있는 능력. 이제 핵발전소 같은 게 북한에도 그렇고 남한에도 그렇고 설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핵 만들지 말자는 있죠. 합의를 갖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분위기 좋았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짓고 나고 나면 누구? 김영삼. 그러니까 김영삼 때 이상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대북 관계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1차 북핵 위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핵사찰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있죠. 1차 북핵 위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북한의 NPT 탈퇴. 밑에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갖다 뭐 달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달래고 나서 또 바로 문제 터져버려요. 김영삼 때는 뭔가 좀 잘 안 풀려. 저주받은 대통령. 그러나 이제 김대중 정부가 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 자, 김대중 정부 때 대북 관계가 진전되게 되는데 배경을 보시면 일단은 진보 정부예요. 진보 정부. 진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 김영삼 시대에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경직돼 있었어요.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좋은 분위기를 갖다 좋게 만들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하겠죠. 그 계기가 이제
정주영 회장의 소태 방문이에요. 여러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원래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가지고 이제 이 정주영 회장이 원래 사업을 갖다 시작할 때 북한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소를 한 마리 몰래 가져와가지고 그 소를 팔아가지고 사업을 갖다 시작해서 현대그룹을 갖다 일군에 있지 않습니까? 전설적인 인물이 정주영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그 아버지의 소를 갖다 갖고 싶다면서 1000마리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갖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마리 소떼를 갖다 주고 있죠. 뭔가를 갖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금강산 관광사업권을 갖다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해로, 육로로는 아니에요. 해로로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도록 그 사업권을 갖다 받아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종이 이제 물꼬를 갖다 터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대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꼬를 갖다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베를린, 독일에 가가지고 있죠. 남북한 정상회담을 선언을 하게 되고 있죠.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을 갖다 이뤄가지고 북한에 직접 평양에 넘어가가지고 있죠. 남북한 정상회담. 이제는 고위급 회담이 아니에요. 북한에 김정일가 있죠. 남한에 김대중이 직접 만난 거예요. 평양에서.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있죠. 세 번째 합의서를 끌어낸 거예요. 그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있죠. 북한 스스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남한 합의 없이 북한 혼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연방제 형식으로, 미국 같은 연방제 형식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연방제랑은 좀 다른 있죠. 연합제라는 형식으로 통일하자 각각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서로가 되게 다르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통일로 길을 걷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 둘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제랑 남한이 얘기하는 연합제가 의외로 공통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우리 통일을 향한 길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협력이라든지 제반 분야의 협력, 특히 경제협력보다 이 제반 분야의 협력이라는데 별표를 갖다 쳐주세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데 제반 분야의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도 사료용 키워드로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서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요런 사업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 이산가족 상봉.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게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예요. 그 다음에 뭐 경의선. 북한과 남한을 갖다 연결하는 있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선 기공식이 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선, 저 동쪽으로 이제 연결하는 선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합의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제일 유명하죠. 개성공단.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개성에서 이제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인력으로 이제 물건을 갖다 생산하는 거예요. 요 합의가 바로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때 이루어졌고 있죠. 실제로 이 개성공단이 착공하고 입주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정주영이 따온 거는 해로를 통한, 배를 통한 관광이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육로 관광까지 확장을 시켜서 나중에 실현을 하게 되는 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실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아니라 외부 상황에 변해서, 국제 정세에 변해서 다시 이제 찬물이 끼얹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2001년도경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좀 반민주적 국가에 대한 강경책을 갖다가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일명이 이제 악의 축해가지고 쟤네 좀 마음에 안 드는, 쟤네랑 지향점이 다른 이런 이제 공산권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이슬람 이런권 국가들을 갖다 강하게 탄압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악의 축에 지명이 되면서 북한 애들이 삐지게 되는 거예요. 삐진 북한이 미국 보고 뭐라 할 수는 없죠. 우리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연평해전 그리고 2차 북핵 위기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이제 경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노무현도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이제 합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네 번째 합의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그러니까 이
노무현의 합의 이루어지기 전에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차 북핵 문제가 연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그 다음에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본, 미국 이렇게 이제 6국가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갖다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 핵 문제를 갖다 우리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천사선언이라는 4번째 합의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합의서가 구체화되는 거는 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도 평양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합의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시면 서해평화 협력지대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바다 NNL 지역, NNL 한번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합의 그 유엔군과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측 중공군의 합의에 의해서 육지에서 남북한의 이제 정전 휴전선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다에서 휴전선이에요. 바다에서 휴전선. 휴전 협정 속에서 바다에서 휴전선은 둘이 정확하게 합의를 갖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시로 있지 않습니까? 미군 유엔 측에서 끈 휴전선이 NNL이 되는 거예요. NNL. 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 NNL이 있죠. 북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면서 지네는 이 NNL을 갖다가 인정을 갖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네한테 불리하게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 애들이 NNL 넘어와 가지고 맨날 이제 말썽을 갖다 피우고 총 쏘고 난리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합의해가지고 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런 거를 갖다 설치하자면서 노무현이 그 합의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갖다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주공단, 그 개성공단에 더해가지고 해주공단을 하나 더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현 못해요. 노무현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이산가족 상봉학대 영상편지 이런 내용도 오고 가게 되는데 제대로 실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자. 그 다음에 핵무기 해결하자. 이런 주장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장들을 하게 되지만 있죠. 노무현이 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실천이 못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으로서 서해평화협력지대, 뭐 해주공단, 그 다음에 핵무기 해결,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눈여겨서 봐주시면 돼요. 천사선언이 일명 3+1 선언에서 4대 합의서 중에 가장 영향력이 없어요. 왜? 실현된 게 없기 때문에. 노무현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천사선언의 별명이 이제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평번선언 뭐 이렇게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이제 4대 합의서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이후에 보수적인 정부들이 등장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대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결국엔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객 피격, 그 다음에 뭐 천안함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는 있죠.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남북 관계 완전히 단절되는 이런 모습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남북 합의가 이루어진 정부에 일어난 사건은 사료를 보면서 이게 무슨 합의서인지 먼저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상대방 체제 인정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상대방 체제를 갖다가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는 게 언제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그 힌트가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는 7사 박정희,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그 김대중, 북방 외교, 요게 이제 노태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료가 이제 어떤 합의서인지 끌어내고 그 정부와 관련된 그 내용으로 이제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이 사료는 지금 보시면 뭐 자주죠? 자, 여기서는 특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남측의 연합제와 그 다음에 북측의 연방제 공통성을 갖다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6.15 남북 공동선언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러면 이제 정부를 물어보죠. 김대중 정부 개성공단을 건설하였다. 개성공단 건설을 합의를 갖다가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거예요. 요게 실제로 개성공단이 건설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요건 살짝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머지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남북조절위원회 이거는 그 70년대 박정희 X, 그 다음에 1차 남북 적십자 회담 요거 역시 박정희 7사 남북 공동성명 직전 상황, 그 다음에 남북 유엔 동시가 이거는 이제 노태우 때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이제 1번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남북 3+1 남북 간의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갖다 이제 경쟁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충분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문제 짓고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놓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촬영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